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옷장이 있고 눈 덮인 숲이 나타날 뿐입니다. 책으로 읽은 나니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라움보다 조금의 어긋남, 현실에서 한 발 비켜선 느낌으로. 아이들은 위대한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가게 되고 머무게 되고 점점 그 세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니아는 영웅담이 아니라 들어가 버린 세계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중심에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슬란. 그는 처음부터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름을 말할 때 목소리를 낮추고 누군가는 말하다 멈춥니다. 그 반응만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장보다 존재라는 사실을. 아슬란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옳다는 증거는 논리도 힘도 아닙니다. 그가 있는 곳에서는 거짓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가 없는 곳에서는 질서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는 사자이지만 포식자가 아니고 왕이지만 왕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책으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유다의 사자. 강함과 온유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름. 심판할 수 있지만 대신 짊어지는 선택을 하는 존재. 에드먼드는 처음부터 악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고프고 소외되어 있고 인정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 앞에서 형제 자매를 팔아넘깁니다. 배신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거창한 악의가 아니라 작은 결핍으로. 그의 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 세계는 그 사실을 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야 할 자리에 에드먼드가 아닌 아슬란이 서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그저 선택합니다. 돌탁자 위에서 아슬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큰 소리입니다. 죄 없는 존재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장면. 이 장면을 책으로 읽은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옵니다. 돌탁자는 깨지고 아슬란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은 죽음을 거꾸로 흐르게 한다. 이 문장은 나니아의 법칙이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선과 악을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선은 끝까지 선이고 악은 끝까지 악입니다. 타협은 선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리를 흐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것입니다. 아슬란도 있고 다른 아슬란도 있다. 진리를 둘로 나누는 말.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갑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세계는 점점 닫혀갑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기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책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명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다음 장에서 아이들은 아슬란의 나라에 서 있습니다.
그곳은 이전의 나니아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더 깊고, 더 밝고, 더 실제 같습니다. 이때 루이스는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 세계가 그림자였고 이곳이 실체였다고.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지 않고 느끼게 하는 방식. 두려움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감각으로. 모든 아이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수자는 없습니다. 그녀는 나니아를 어릴 적 놀이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설정은 잔인하지 않지만 아픕니다. 믿음이란 한때 가졌던 기억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야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삶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 문장은 독자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난 뒤 이상한 감각이 남는 이유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느낌. 어딘가에 진짜 집이 있다는 확신. 나니아는 그 집의 방향을 조용히 가리킬 뿐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사자 한 마리를 그 자리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믿을 수 있냐고.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눈이 멉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그가 본 것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눈부실 만큼 새하얀,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빛. 이 이상한 실명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이유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정부는 실명자들을 격리합니다. 병원이 아닌 버려진 수용소 같은 공간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은 처음엔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번호를 나누고 줄을 서고 서로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감시도 없고 처벌도 없고 외부의 시선도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규칙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음식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변합니다. 양보는 사치가 되고 연대는 위험이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하면 대가를 치르라고. 그 대가는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너무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괴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평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대신 보여줍니다. 상황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이 공간에서는 이름이 사라집니다. 의사, 아내, 소년, 노인.
사람은 역할로만 불립니다. 이름이 사라질 때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끄러움도, 연민도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못 보는데. 이 문장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모두가 눈이 멀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끝까지 보았습니다. 의사의 아내. 그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눈먼 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습니다. 씻기고 나누고 죽은 이를 묻고 기억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그녀는 영웅이 아닙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인간은 쉽게 무너진다고. 도덕은 생각보다 얇고 문명은 생각보다 연약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남깁니다. 인간성은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눈먼 자들의 도시는 그 질문을 남기고 조용히 말을 멈춥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든 읽어주는 남자, 모일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국 문학의 거대한 고전, 허먼 멜빌의 모비딕입니다. 모비딕은 간단히 말해 하나의 집착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9세기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바다 위의 일상과 위험,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등을 아주 밀도 있게 다룹니다. 이야기는 이슈메일이라는 인물이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삶의 답답함을 정리하기 위해 항해를 택하고 포경선에 승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이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인간이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가로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이슈메일이 탄 배는 피커드호이고 이 배의 중심 인물은 에이헤브 선장입니다. 에이헤브는 전설적인 흰골에 모비딕에게 다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해를 목적으로 단순한 포경이 아니라 모비딕을 찾아 복수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지점부터 모비딕은 한 사람의 목표가 배 전체를 휘어잡을 때 무엇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모비딕은 그냥 고래가 아닙니다. 독자들은 이 흰 고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읽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그 자체. 의미를 끝없이 덧씌우게 되는 운명과 세계의 불가해함. 혹은 에이헤브가 만들어낸 내면의 적. 즉, 모비딕은 외부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부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작품이 고전으로 남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비딕은 소설이면서도 중간중간 포경기술, 고래의 분류,
항해기록 같은 백과사전적 설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왜 이렇게 설명이 길지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바다 위 현실을 단단히 쌓아 올리면서 그 위에 에이헤부의 집착과 인간의 한계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로도 작동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 읽을 때는 설명 파트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야기의 큰 흐름, 인물, 목표, 긴장을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비딕이 던지는 질문은 꽤 명확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대상에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가? 집착은 언제 신념이 되고 언제 파괴가 되는가? 한 사람의 확신이 공동체를 움직일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음 자체가 더 큰 진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비딕은 모험담처럼 시작하지만 끝내 인간의 내면과 한계를 깊게 파고드는 작품입니다. 고전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한번 제대로 잡히면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뭐든 읽어주는 남자 모일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권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내레이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상드르 듀마의 대표작이자 복수 서사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고전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모험 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정의의 복수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전혀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는지를 아주 긴 호흡으로 따라갑니다.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는 성실하고 유능한 젊은 선원입니다. 주변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특별히 비극적이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평범함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에드몽의 성공은 주변 인물들의 질투를 불러옵니다. 그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이 얽히며 에드몽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죄로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조차 모른 채 이프성이라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에드몽이 죄를 지은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몰락은 악행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프성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고통의 나열이 아닙니다. 에드몽은 그곳에서 파리아 신부를 만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언어, 과학, 역사, 정치,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이 만남은 에드몽을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시킵니다. 이 시기, 그는 자신이 왜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차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긴 시간 끝에 에드몽은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파리아 신부가 남긴 보물의 존재를 현실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에드몽 당테스는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에드몽은 막대한 부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선택한 이름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이 인물은 과거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존재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를 단번에 파괴하지 않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명예, 사회적 지위, 부, 가족관계. 이 복수는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냉정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복수는 점점 백작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장면을 목격하며 복수가 과연 정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은 단순한 통쾌함을 벗어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독자에게 묻습니다. 정의는 개인이 대신 집행할 수 있는가? 복수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인간은 고통 이후에도 다시 인간성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끝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복수로 시작하지만 결국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분량은 길지만 서사의 힘만큼은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은 고전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논리적이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어떤 독자들은 조금 다른 감탄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새로운 말을 들은 느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말을 비로소 이해한 느낌이었다. 순전한 기독교는 무언가를 가르치기보다 우리가 이미 살아오며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온 것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질문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왜 배우지 않았어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갑니다.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다투면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건 비겁하다. 그건 공평하지 않다. 약속은 지켜야지. 이 말들은 취향이 아닙니다. 기분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만약 도덕이 그저 개인의 감정이라면 이 말들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말들이 통한다는 것을. 루이스는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에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로 이해 가능한 도덕의 문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이 기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기준은 없어.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예외야. 사정이 있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 말들은 무엇을 전제할까요?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늘 자신을 변호합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정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선을 모르기 때문에 어기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변명한다. 여기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이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교육일까? 그런데 교육받지 않은 아이도 내 거야와 불공평해를 압니다. 사회적 약속일까? 그런데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때도 우리는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생존 본능일까? 그런데 손해를 보면서도 사람은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은 인간 안에 있으나 인간이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설계한 것은 아닌 법의 흔적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루이스의 논증은 조심스럽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만약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법이 있고 그 법이 인간을 판단하지만 인간에게 지배되지 않는다면 그 법은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가 따르는 도덕은 원본이 아니라 모방이라고. 이 모방은 문화의 모방도 아니고 사회 합의의 모방도 아닙니다. 창조주로부터의 모방입니다. 우리는 선을 발명하지 않습니다. 선을 닮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을 말할 수 있지만 선을 완성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원본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순전한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을 먼저 설명합니다. 당신이 이미 매일 사용하고 있는 그 마땅함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루이스는 누군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간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도록 조용히 초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깊이 흔들립니다. 어떤 독자에게 이 자연법의 논증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니라 세계가 이해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옳아야 한다고 느끼는가? 왜 우리는 그만큼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럼에도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가? 이 질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렬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 독자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새로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구조 위에 있었는지를 이제야 본 것이구나. 순전한 기독교가 순전한 이유는 교리가 단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드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아도 작동되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우리를 넘어서 근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준의 원형은 과연 누구인가?
이 책은 그 질문을 억지로 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읽고 나서도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이 책은 악마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짓게 할까를 고민하는 책도 아닙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끝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선과 악의 구도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악마의 목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악마의 목표는 돌아오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돌아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악마들은 큰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광기, 폭력, 극단적인 타락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사람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악마들이 좋아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조금의 짜증, 작은 판단, 익숙한 불평.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택들이 하루, 이틀, 1년, 방향을 바꿉니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만 틀어놓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특히 날카로운 지점은 유혹의 무대를 세상 밖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입니다. 악마는 무신론자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만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거만한 사람을 곁에 두게 합니다. 말은 옳지만 태도는 차갑고 신앙은 정확하지만 사랑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신앙이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적의 믿음이라면 나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 이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신앙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더 잔인한 전략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신앙인, 특히 어머니나 가까운 지인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집에서는 비난하고 통제하는 모습. 말과 삶이 다른 얼굴. 이 경우 인간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미워하기엔 죄책감이 들고 떠나기엔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든 걸까? 아니면 신앙이 이런 사람을 만든 걸까? 악마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사람과 겹쳐 보이게 만드는 것. 그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은 또 하나의 지점은 과학, 특히 물리학에 대한 통찰입니다. 악마들은 말합니다. 물리학은 신앙을 멀어지게 만드는데 별로 유용하지 않다고. 왜일까요? 물리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전자, 중력, 파동.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것들. 물리학은 인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태도는 신앙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과학을 조심합니다. 과학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기보다는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악마가 선택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지금 체감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 이 방식은 논증도 필요 없고 반박도 어렵습니다.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생활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정점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악마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르는 이름, 원수.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악마는 그리스도를 논쟁의 대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악마의 일을 망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분에게 가는 길을 흐립니다. 사람으로 가리고 피로로 가리고 사소함으로 가립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세상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생각의 흐름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저 바빠진 건 아닐까? 식은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건 아닐까? 악마가 원하는 상태는 이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지만 돌아올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이 책은 악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독자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입니다.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을 가장 정확한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 이름은 구원자가 아니라 원수일 것이다. 이 책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의 방향을 한번 바꿔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전환이 우리 삶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내레이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이자 19세기 영국 사회의 그늘을 정면으로 다룬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빈곤, 아동노동, 범죄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사회제도와 복지 시스템이 가장 약한 존재들을 어떻게 방치했는지를 한 아이의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주인공 올리버 트위스트는 구빈원에서 태어난 고아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 마주하는 세상은 보호보다는 통제에 가깝고 동정보다는 규율이 앞서는 공간이었습니다. 올리버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구빈원을 떠난 올리버는 런던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페이긴이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페이긴은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인물로 이 소설에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합니다. 올리버는 도둑질을 강요받지만 끝까지 범죄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 점이 올리버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인물로 만듭니다. 올리버는 특별히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끝까지 인간성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폭력과 기만 속에서도 그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잘못된 일에 자연스럽게 저항합니다. 디킨스는 이 순수함을 통해 환경이 인간을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명확한 사회 비판 소설입니다. 형식적인 복지제도,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선,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 디킨스는 이 모든 문제를 설명이나 논설이 아니라 이야기 속 사건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읽힙니다. 이야기는 올리버의 출생이 밝혀지고 그가 안정된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단순한 해피엔딩이라기보다 모든 아이가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는 한 아이의 성장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소설입니다. 고전이지만 지금 읽어도 충분히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든 읽어주는 남자 모일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이 소설은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경제 성장과 소비 문학의 팽창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겉은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평등과 허무함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한 개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중심 인물은 제이 개츠비입니다. 그는 정체가 불분명한 부자이자 파티를 즐겨 여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젊은 시절 사랑했던 데이지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다. 데이지는 현재 톰 부캐넌과 결혼해 있으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통해 소설은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구조 사이의 간극을 드러냅니다. 개츠비는 노력만 하면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사회적 구조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지만 데이지는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두 사람의 기대치는 맞지 않습니다. 데이지 집 앞의 초록빛 등불은 개츠비가 추구하는 꿈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의미합니다. 개츠비는 불을 축적한 뒤 데이지와 재회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데이지는 과거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톰과의 관계 또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일어나는 사건들은 개츠비의 이상이 현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개츠비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며 그의 장례식에는 거의 아무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의 구조적 한계와 부딪힐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과거를 이상화하는 태도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시대적 상징성과 개인적 욕망을 동시에 다루는 작품으로 지금 읽어도 충분한 의미를 줍니다. 지금까지 뭐든 읽어주는 남자 모일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한 권의 책을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내레이션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무언가를 창조할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생명을 만들었을 때 그 생명에게서 눈을 돌린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소설은 괴물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얼음바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항해하던 로버트 월튼이라는 탐험가의 편지로 시작됩니다. 그는 편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얼음 위에서 죽어가던 남자.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나의 비극을 듣고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 빅터는 어릴 때부터 지식에 집착했습니다. 죽음이 왜 존재하는지,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대학에 들어간 그는 자연과학에 몰두하며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만약 죽은 육체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그는 신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모으고 밤마다 실험을 거듭하며 마침내 번개가 치는 밤 빅터는 자신이 만든 존재의 눈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있는 것은 공포였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보고 비명을 지르듯 도망칩니다. 그 순간 괴물은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도망쳤습니다. 괴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던져집니다. 말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돌을 던지고 도망칩니다. 그는 배웁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그는 숨어 지내며 인간의 언어를 배우고 책을 읽고 감정을 익힙니다. 그는 선해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괴물은 빅터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괴물은 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척당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습니다. 빅터는 처음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괴물이 세상에 태어날 가능성을 생각하며 마지막 순간에 창조를 파괴합니다. 그 순간 괴물은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의 결혼식 날 나는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후 빅터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죽어갑니다. 괴물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빅터는 괴물을 쫓아 세계의 끝으로 향합니다. 복수와 죄책감, 후회 속에서 그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북극에서 월튼에게 발견됩니다. 이야기를 마친 빅터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시신 앞에 괴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울며 말합니다. 나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 속으로 사라지겠다고 말합니다. 이 소설은 괴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인간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하고도 책임지지 않은 인간의 초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말을 남깁니다. 그 모든 것에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이 책은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